믿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한 다큐멘터리 방송이 방영되자 미 전역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심지어 그 여파로 일본과 중국을 걱정 어린 시선들로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방송이 방영되었길래 이렇게들 난리인지 지금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큐멘터리 팀의 총괄 연출가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한 유명 방송국 본사 14층 회의실에서 그날 아침 회의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은 평소와 다르게 무거운 침묵과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글로벌 콘텐츠 부서 책임자인 리처드 국장이 회의 시작부터 엄중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우리의 시청률은 최근 몇 달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한 감동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시민들의 행동과 배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담긴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는 그의 말에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죠. 회의에 참석한 동아시아 전담 책임자인 한솔 부장이 잠시 고민하다가 손을 들며 전 세계 시민들의 일상적 예절과 배려, 문화를 비교하는 시리즈물을 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특히 동아시아 어린이들이 길거리에서 노인이나 어르신을 돕는 장면을 촬영하면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과 교육 방식의 차이가 한눈에 드러날 겁니다. 라고 제안했어요. 회의실 안은 잠시 고요해졌고 각자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스며들었답니다. 저는 그때 글로벌 인사이트 팀의 총괄 연출가 마이클로서 미국 뉴욕에서 자라며 방송계에서 겪은 아픈 기억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과거 한 방송사에서 시청률을 위해 내용을 조작하라는 압박에 굴복했던 기억과 그로 인해 겪은 사회적 비난 및 개인적 고통이 아직도 생생했죠. 엘리트라 불리던 제가 선택한 길은 오직 진실만을 담아내겠다는 단호한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만큼은 반드시 진실 그대로의 감동을 담겠습니다. 거짓은 결코 감동을 낳을 수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저는 그날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홀로 걸으며 지난 상처들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 저는 4년 전 다른 방송사에서 겪었던 일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당시 저는 시청률 상승을 위해 편집진의 압박 아래 허위 사실을 꾸며내고 있었고, 결국 그 사실이 폭로되어 온라인과 언론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으며 방송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었죠. 그때의 아픔과 후회는 밤마다 악몽처럼 찾아오며 제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CNN이 아닌 글로벌 인사이트 팀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다시 카메라를 들었답니다. 진실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감동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울림을 믿었기에 이번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걸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프로젝트의 첫 촬영 국가를 결정하는 회의가 금요일 아침에 열리고 있었어요. 동아시아 전문가들과 함께 가장 효과적인 촬영 장소와 순서를 논의하던 중 동아시아 전담 부사장 미츠루가 테이블 위에 펼친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일본과 중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방대한 인구 덕분에 시청층이 클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전통적으로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사회이니 좋은 장면을 기대할 수 있겠죠. 한국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특별할 것 없다는 평가가 많지만 그저 촬영 일정의 마지막 순서로 미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그 의견에 크게 동의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한 정보는 삼성, 몇몇 파업 사건 정도의 피상적인 내용뿐이었고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관해서는 거의 접해보지 못했으니까요. 제작진 전체의 관심은 이미 일본과 중국에 집중되고 있었고 한국에 관한 촬영은 다소 부수적인 위치로 간주되고 있었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발 일주일 전 제작팀의 최종 미팅이 열렸어요. 각자의 담당 업무와 촬영 계획을 점검하던 중 비자와 행정 절차를 담당하던 젊은 프로듀서 리사가 급히 미팅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죠. 마이클 PD님, 일본 비자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재팬 파운데이션에서 후원받기로 한 특별 촬영 비자가 심사 중단 상태입니다. 최소 2주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그 말에 순간 모두의 머리가 하얗게 변한 듯 정적이 흘렀어요. 일본은 우리의 첫 번째 주요 촬영지였기에 이 상황을 건너뛸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이미 홍보팀은 촬영 날짜와 광고주와의 계약도 확정되어 있었으니까요.
본사에서는 일단 한국에 먼저 들러서 일본 비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기한 후 이동하는 것은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내놓았어요. 그때 제 마음 한켠에 커다란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메이저 촬영지로 계획했던 일본 대신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한국으로 먼저 가야 한다는 말이었으니까요. 마치 메이저 리그 경기를 보러 가려던 참에 갑자기 마이너 리그 경기를 먼저 관람해야 한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이라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했는데라는 생각과 함께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팀원들과 함께 계획을 수정하고 예정보다 먼저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출발 전날 밤 뉴욕의 빌딩 숲을 내려다보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던 저는 가슴 한켠에서 조용한 결심이 움트는 것을 느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제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진실된 기록에 대한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거든요. 불면의 밤을 보내고 겨우 2시간의 짧은 잠 후 그날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우리 팀은 긴 여정의 막을 열었어요. 공항에 도착한 순간 12시간 넘는 비행에 지친 얼굴들이 역력해 보였지만 팀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짐을 찾고 있었어요. 그중 카메라 장비를 맡은 마르코는 30kg가 넘는 장비 가방을 홀로 끌고 다니며 피곤한 얼굴 속에서도 결연한 눈빛을 잃지 않고 있었죠. 그러던 중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던 순간 마르코가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잃으며 그의 손에 있던 고가의 4K 카메라와 렌즈가 든 장비 가방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당황한 마르코의 외침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값비싼 카메라들이 손상되면 촬영 자체가 위태로워질 상황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인천공항 복도에서 몇몇 한국인 승객들이 민첩하게 달려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한 28세 전후의 남성 승객은 주저없이 무거운 장비 가방을 들어 올렸고 심지어 근처 경비원까지 다가와 장비 정리를 도와주자 우리 모두는 깊은 감동에 젖었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고 한국에서의 첫인상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도심으로 향하는 여정도 놀라웠어요. 인천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진입하며 자동 발매기와 전자 안내 시스템, 한 장의 교통카드로 버스와 지하철, 모든 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모습에 모두 감탄했죠. 특히 지하철 내 대형 모니터의 실시간 열차, 도착 정보가 표시되는 걸 본 리사와 제이스는 뉴욕의 낡은 종이 시간표와 비교하며 놀라워했어요. 이거 미국보다 훨씬 체계적이야.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아닌가? 비록 저는 미국인으로 자란 탓에 한국에 대해 특별한 인상을 받으리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점점 복잡했던 마음 한켠에서는 한국이 주는 따뜻함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약 30분 후 서울 강남 중심에 위치한 한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프론트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맞이하며 글로벌 인사이트 팀 맞으시죠? 특별히 물품 보관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라고 세심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이처럼 호텔의 친절한 서비스와 배려 덕분에 처음부터 우리 모두는 한국의 따뜻한 이미지를 체감했고 피로에 지친 우리는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짐 정리와 휴식을 마친 후 배고픔을 느낀 팀원들은 호텔 프론트의 근처 식당을 문의했고 친절한 안내 덕에 곧바로 한 식당으로 향했어요.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그 식당은 현지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인기 있었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직원, 영어 메뉴판, 그리고 각 요리마다 아름다운 사진이 함께 준비된 모습에 우리 모두 한눈에 반했답니다. 메인 요리 외에도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반찬들이 제공되자 마르코는 우리 주문 안 했는데 이게 다 왜 나오는 거야? 라며 웃었고 직원은 여유로운 미소로 이것은 한국 식사의 전통입니다. 반찬은 추가 요금 없이 제공되니 마음껏 즐기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비빔밥, 불고기, 갈비탕 등 정갈하면서도 풍미 가득한 요리가 차례차례 나오자 우리 팀은 첫날부터 한국의 음식 문화와 정서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저는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여러 가지 색채의 채소와 고기가 어우러진 비주얼과 맛이 오랜 여행의 피로를 잊게 해줄 만큼 따뜻하고 감동적이었답니다. 식당 주인이 직접 다가와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시라니 좋은 장면 많이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며 과일 접시를 서비스해주자
단순한 환대를 넘어 한국인 특유의 정과 인심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식사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 리사는 조용히 정말 친절한 나라야. 이렇게 처음부터 불편함 없이 따뜻하게 맞아주다니라고 속삭였고, 저는 미국에서 자라온 제 시각과는 또 다른 한국만의 특별한 온기를 새삼 느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호텔 주변을 산책하며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서울거리는 아직 이른 아침의 신선한 공기와 함께 분주하게 움직였고, 조깅하는 사람들, 출근 준비에 분주한 시민들, 가게 문을 열며 하루를 준비하는 상인들의 모습이 한 폭의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그려냈답니다. 특히 거리의 청결함은 뉴욕의 번잡한 거리와는 달리 질서정연하고 깔끔해 보였어요. 호텔로 돌아와 조식을 즐기며 팀원들과 간단한 미팅을 가진 후 오늘의 촬영 계획을 점검하던 중 리사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마이클 PD님, 일본 비자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었어요. 내일 바로 도쿄로 이동할 수 있대요. 팀원들은 한시름 놓으며 일본행 준비에 돌입했어요. 비록 서울에서의 체류 기간은 짧았지만 공항에서 만난 친절과 도심, 곳곳에서 느낀 따뜻한 정서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는 한국에서 받은 크고 작은 친절과 배려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공항에서 도와준 이들, 지하철의 효율적인 시스템, 식당에서의 환대 등 모든 것이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격적인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일본행 비행기를 타고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첫인상은 세련되면서도 정돈된 공항 내부와 철저한 보안 절차가 인상적이었지만 본격 촬영에 들어서자마자 예상치 못한 행정적 난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노인 역할을 맡은 인물을 촬영하기 위해 교육청, 경찰, 여러 관할 기관의 허가가 필수였는데요. 저는 일본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자랑할 거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서류 제출과 심의 과정이 너무 복잡했고 담당자들은 외국인 방송 촬영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보였어요. 교육청 건물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외국인에 대한 경계와 담당 부서를 찾기까지 1시간이 걸리자 우리 모두는 충격에 빠졌답니다. 마침내 담당자와 마주친 순간 그들은 외국 방송 촬영은 특별 심의 대상이라며 추가 서류를 요구했고 모든 서류는 일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다행히 팀 내에 일본어에 능통한 현지 출신 연구원 오노가 있었지만 전문 용어와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없이 지쳐갔어요. 경찰서 방문 시에도 상황은 달랐어요. 교통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촬영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특별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 때문에 서류 심사에 열흘 이상 걸린다는 말을 듣자 팀원들의 표정은 실망과 초조함으로 굳어졌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오노는 한숨을 쉬며 일본에서 이렇게 진행이 더딜 줄은 몰랐어. 하루 종일 서류 작업만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가네라고 속삭였어요. 본사에서는 촬영 현장에서 원하는 감동적 장면을 빨리 확보해야 한다며 촉박한 스케줄을 재차 강조했어요. 결국 촬영 허가를 받기까지 무려 3일간의 기다림과 까다로운 조건들이 따랐고 촬영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만 허용되며 횡단보도를 완전히 막지 말고 학생들에게 직접 말을 걸지 말라는 등의 제약 속에서 진행되었답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노인 역할을 맡은 일본 배우 히로시는 일부러 평소보다 훨씬 느린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신호등은 약 40초간 녹색 불빛을 유지했지만 히로시의 속도는 그 시간 안에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느리게 움직였죠. 그 장면을 바라보던 카메라맨 마르코와 제작진은 일본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초조하게 지켜보았지만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어요. 대부분의 일본 어린이들은 단지 뒤에서 조용히 기다리거나 신호 변경 직전에 재빨리 길을 건너버렸어요. 특히 한 초등학교 4학년쯤 보이는 여학생이 히로시 바로 뒤에서 신호가 바뀌려는 순간 옆으로 민첩하게 빠져나가며 무심코 히로시의 몸을 살짝 밀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그 장면을 본 순간 저는 일본이 오랜 전통의 예의범절을 자랑하는 나라라고 믿었는데 아이들의 무관심과 냉담한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의 어둑한 조명 아래에서 제작진은 촬영된 영상을 복기하며 서로의 표정을 살폈어요. 본사로부터 중간 보고가 들어오자 국장 리처드의 목소리에는 분명 실망감이 묻어 있었고
이대로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워요. 우리가 원했던 도움의 순간이 하나도 포착되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몇몇 제작진은 불만 섞인 목소리로 조작해서라도 아이들이 노인을 도와주는 모습을 만들어내자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저는 과거 조작으로 인해 겪은 고통과 사회적 비난을 생생히 기억하며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우리는 사실 그대로를 담아야 합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순간 그 감동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라고 말하며 결연한 모습을 보였답니다. 결국 일본 현장에서 일주일 가까이 촬영을 시도했지만 노인을 도와주는 일본 아이들의 모습을 한 번도 포착하지 못했어요. 제작진 중 일부는 일본 시민 전체의 시민의식에 대해 냉소적으로 평가하며 어떻게 일본 아이들은 이렇게 무심할 수 있지? 라는 불평을 토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일본 사회의 겉모습과는 다른 내면의 차가움이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일본에서의 좌절과 실망이 짙게 내려앉은 채 본사에서는 결국 일본 촬영을 포기하고 다음 목표인 중국으로의 이동을 재촉했어요.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우리가 기대했던 감동의 순간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본사는 이대로는 방송을 만들 수 없다. 중국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라는 최후 통첩을 내렸답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지난 일본에서의 허둥지둥했던 행정 절차와 차가운 아이들의 반응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서도 동시에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인심과 배려의 기억이 어쩌면 우리에게 진짜 감동의 순간이 한국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 이상 선택의 여유를 주지 않았고 본사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중국 베이징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순간 도시를 뒤덮은 짙은 스모그와 탁한 공기에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공항 내부는 차갑고 엄격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입국 심사와 장비 검사가 지나치게 철저하게 진행되자 우리 모두 긴장했답니다. 세관 직원들은 카메라와 각종 촬영 장비를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며 무엇을 촬영하러 왔습니까? 라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중국에서의 촬영 현장은 일본에서보다 더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어요. 노인 역할을 맡은 중국 배우 리 씨는 촬영 당일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기 시작했지만 중국 어린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거나 짓궂은 표정을 지으며 지나쳤어요. 어떤 아이는 저 노인 왜 이렇게 느려? 바보 같아. 라는 한마디를 던지며 지나갔고 다른 아이들은 단순히 흘려보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답니다. 제작진 중 몇몇은 이대로 가면 정말 아무런 내용도 얻을 수 없을 거야 라며 불만을 토해냈고 그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촬영 도중 한 장면이 카메라에 선명하게 기록되었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노인 역할 배우에게 거칠게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그 사건은 마치 일부러 연출된 듯한 인상을 주었어요. 제작진은 즉시 달려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현장은 차가운 무관심과 폭력적인 분위기로 물들어 있었답니다. 이런 장면으로는 시청자들이 흥미를 느낄 리가 없다라는 본사의 긴급 피드백과 함께 프로젝트의 존속 여부에 대한 위기감이 한층 더 커졌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촬영 영상을 복귀하던 그날 저녁 저는 일본과 중국에서 겪은 차가움과 무관심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배려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다시 한번 곱씹었어요.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듯한 절망감에 사로잡힌 순간 제작진 중 한 명이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이러다 아무것도 못 얻겠으면 조작이라도 해서 장면을 만들어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저는 과거 조작으로 인해 겪은 고통과 사회적 비난을 생생히 기억하며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진실을 왜곡하는 순간 그 감동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우리는 오직 사실만을 담아야 합니다. 라고 단호히 말하며 말이죠. 결국 중국 현장에서의 촬영은 우리가 바라던 진정한 배려의 순간을 잡아내지 못했고 제작진 사이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 찍은 장면과 비교하며 한국에서의 따뜻했던 기억이 계속 회자되었어요. 한국에서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즉시 손을 내밀었잖아. 맞아. 공항에서부터 지하철, 식당까지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그 대화 속에서 저는 점점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이는 복잡한 심정을 느꼈어요. 마치 운명의 아이러니처럼 일본과 중국에서의 촬영. 실패와 냉혹한 현실에 좌절한 본사는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내렸고
한국에서 다시 촬영을 해보라. 다른 나라에서는 성과가 없으니 이번 기회에 한국에서 진정한 감동의 장면을 확보하라. 라는 지시가 내려졌어요. 그 한마디에 팀원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렸지만 제 미국인으로서의 오랜 방송 경험과 진실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더욱 굳건해졌답니다. 얼마 전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촬영 준비를 하던 아침, 우리 팀은 다시 긴장된 마음으로 카메라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노인 역할을 맡은 김춘자 씨가 등장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의 전통과 효를 상징하는 인물처럼 그녀는 무거운 짐을 들고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기로 되어 있었어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마자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느린 걸음걸이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던 현장에는 어린이들이 한 줄로 모여들었답니다. 갑작스레 그 순간 녹색 신호가 계속 유지되는 동안 한 무리의 아이들이 마치 무언의 결심이라도 하듯 다가와 할머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라는 외침과 함께 하나둘씩 달려들었어요. 한 여학생은 김춘자 씨의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들어주며 천천히 가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다정하게 말했고 다른 아이들은 여기 계신 분께서 아직 건너지 못하셨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는 목소리로 서로의 움직임을 맞춰주었답니다. 그 장면은 그동안 일본과 중국에서 목격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카메라 렌즈에 담긴 그 순간은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우리 모두의 가슴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답니다. 그날 오후 추가 설정을 위해 제작진은 노인 역할 배우가 골목길을 걸으며 무거운 짐을 옮기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했어요. 한국 시청자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배려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모습을 포착하기 위한 추가 실험이었는데 촬영 허가도 단 하루 만에 처리되는 등 일본이나 중국에서 겪었던 번거로운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신속한 행정 처리가 이루어졌어요. 현지 담당 공무원조차 외국 방송사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에 감동했답니다. 그러던 중 촬영 도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김춘자 씨가 연기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며 짐이 쏟아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 순간 현장에 있던 아이들은 놀람과 동시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한 11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하며 할머님이 넘어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라고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했고 다른 아이들은 주변 어른들에게 여기 계신 분 도와주세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곧바로 구급차가 도착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그 구급차의 신속한 도착과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은 과거 일본과 중국에서 겪었던 무관심과는 완전히 대조되었어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살피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고 촬영팀 역시 진심 어린 걱정과 감사의 마음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한국 아이들은 정말 다르다. 그들의 배려와 신속함이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 마르코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깊은 감동을 느꼈고 제작진 모두는 이번 촬영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진짜 감동의 순간임을 확신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팀원들과 함께 촬영된 영상을 돌려보던 순간 모두는 눈시울을 닦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카메라에 담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노인을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며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은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한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정과 효의 정신을 여실히 보여주었답니다. 제작진 중 한 명은 내 평생 이렇게 진심 어린 장면을 찍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감탄했고 본사에서도 즉시 전화가 와서 드디어 제대로 된 장면을 건졌군요. 이 영상은 우리 프로그램의 자랑이 될 겁니다. 라는 찬사를 보내왔어요. 이후 저는 한국에 더 오래 머무르며 추가 촬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왜 한국 아이들은 이렇게 다를까?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 학교의 선생님,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인터뷰하며 한국 사회의 배려, 교육과 전통적인 효 사상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행동에 스며들었는지 심도 있게 탐구했답니다.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살아가는 법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우리 사회의 기초는 바로 이러한 인간애의 뿌리를 두고 있지요. 어느 학부모는 오랜 전통 속에서 노인을 공경하는 풍습이 계승되어 왔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어르신을 돌보는 법을 익힙니다. 라고 덧붙였고
한 교사는 아이들에게 왜 남을 도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육의 힘입니다. 라고 설명하며 한국 사회 전반에 흐르는 따뜻한 배려의 기운을 소개했어요. 이러한 인터뷰와 현장 촬영을 통해 한국에서의 마지막 촬영은 단순히 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면을 넘어 그 배경에 깃든 문화와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이 되었답니다. 촬영이 모두 끝난 후 완성된 다큐멘터리는 방영되었고, 시청자들은 한국 아이들의 따뜻한 배려와 그 배경에 숨겨진 깊은 문화적 가치를 보고 감동에 겨워하는 메시지를 쏟아냈어요. SNS에서는 한국 아이들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지며 일본과 중국과는 확실히 다른 진짜 인간미가 느껴진다는 평가가 이어졌답니다. 그날 이후 본사에서는 후속 작업과 시즌2 기획에 대해 여러 차례 제안을 해왔고, 저는 미국인으로서의 경험과 진실을 담겠다는 결심 아래 글로벌 인사이트 팀의 서울 특파원 자리를 맡게 되었어요. 매일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중고등학생들, 길 잃은 외국인을 먼저 살피는 시민들, 그리고 언제나 밝은 미소로 맞아주는 이웃들의 모습을 보며 한국의 진정한 힘과 따뜻함을 전 세계에 소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미국인인 제가 전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끼셨나요? 그 소중한 경험들을 함께 공유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더욱 진솔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더 좋은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